양도소득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산출세액 계산 과정까지 내용 문제로 구성했습니다. 문항수는 지금 27문제로 되어 있는데 좀 나눠서 3시간으로 좀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양도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부터 물어봤습니다. 일단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이 문제 1번은 수차례 출제했죠. 양도소득세 문제 나올 때는 이 양도에 해당하느냐, 양도로 보지 않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양도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이고,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안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세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소득세법은 이 양도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률로 정의하고 있는데,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허가 이업에 관계없이 매도라든지 교환이라든지 현물 출자, 또 수용이라든지 대물 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라고 그래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 등록과 상관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이면 전부 다 양도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동그라미 1항은 우리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 해지 원인으로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했다. 이거는 이제 신탁으로 맡겨놓은 거 재산에 대해서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 해지로 인해서 소유권이 이전 등기를 치게 되는 것은, 이건 양도로 안 보는 거죠.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답은 1항은 될 수가 없어요.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거 그랬으니까. 동그라미 2항입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한 이혼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소유하던 부동산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 이걸 우리가 4글자로 대물 면제가 되버립니다. 그러면 위자료는 채무로 봅니다. 채무. 우리가 이혼할 때 위자료는 채무이기 때문에 이 채무인 위자료를 부동산 등인 토지 등으로 소유권 이전해 주면 대물 변제가 되버립니다. 대물 변제는 채무를 변제로 인한 사실상의 이전이에요. 사실상 이전.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동그라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낼 때는 꼭 같이 또 이걸 출제되기도 해요. 자, 우리가 혼인 중이라고 그래. 혼인 상태에서 형성된 부부 재산에 대해서, 자, 이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민법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서 재산분할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재산분할의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구분해야 돼요. 이혼 시 위혼 위자료로 소유하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그러면 양도로 본다. 그 다음에 민법상 규정에 따른 혼인 중에 형성된 거, 민법상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그러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라고 해야 돼요. 동그란 3항 지문은 공동소유 토지죠.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라고 돼 있네요. 그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는 여러 차례 분할하더라도 우리가 양도로 보지 않죠. 이렇게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공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또 재분할하는 거, 여러 번 분할해도 소유 지분별로 변동 없이 분할의 경우는 양도를 안 보죠. 양도를 안 봅니다. 이거는 항상 중요한 것은 지분 변경 없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지분 변경 없이. 여러 차례 이 지문도 출제했죠. 동그라미 4항 지문입니다. 도시개발법이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자, 환지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분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그러면 양도가 아니죠. 그죠?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자, 환지처분은 전부 다 알 겁니다. 종전의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환지처분을 통해서 토지 지목이나 지번이 달라지기도 해요. 양도를 안 봅니다. 그리고 보류지로 충당되는 거. 물론 여기서 보류지는 채비지를 포함합니다. 채비지를 포함해서 보류지로 충당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죠. 단서는 있죠. 이미 충당이 된, 그래요. 이미 충당된 보류지를 나중에 매각으로 나와요. 매각. 보류지를 매각하게 되면 이때는 양도가 됩니다. 이때는 양도가 돼요. 그러니까 보류지로 처음 충당되는 경우는 이를 양도로 보지는 않지만,
이 충당 완료된 보류지를 나중에 매각하게 될 때, 그때는 매각할 때는 그때는 양도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동그라미 우항 지문을 보겠습니다. 자, 우항 지문은 매매 원인 무효 소에 의해서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됐죠. 그럼 매매가 무효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이 이제 원소유자에게 이렇게 환원돼야 되죠. 그럼 환원되게 되면 양도로 보지 않죠.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에서 양도에 해당하는 것, 즉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은 우리가 동그라미 몇 번 지문이다? 2번 지문이 되겠고, 이 5개 지문 자주 등장하는 5개 지문이에요. 저도 분명히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생각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 지문을 구성할 때 여러분들에게 자주 출제되는 그런 지문들을 구성했으니까 꼭 요 문제 1번 자꾸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2번은, 문제 2번은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물어본 거죠. 과세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은 우리 소득세법에 열거돼 있습니다. 열거돼 있어요. 국내 자산이다라고 돼 있어요. 국내 자산이다. 이 국내 자산하고 국외 자산하고 약간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국내 자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 돼요. 근데 외국의 국외 부동산 등은 국외 자산은 등기 이업에 관계없이 부동산 임차권이 무조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국외 자산으로 출제되지 않고 국내 자산으로만 물어봐. 그럼 국내 자산으로 물어보면 꼭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내 거는. 자, 그러면 동그라미 1항입니다. 자, 지금 동그라미 1항은 상속이나 증여는 무상 이전이라고 돼 있죠. 무상 이전에 따라서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절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상속이나 증여도 무상 이전은 이거는 양도 자체로 안 봐요. 양도 자체로 안 보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어떤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양도 자체로 안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맞죠? 동그라미 2항은 지상권이나 전세권은요, 등기 이업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이거. 과세 대상이에요. 미등기도 과세 대상이에요. 요 끝들이 미등기 포함이라고 써놔도 돼요.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등기 이업에 관계없이 미등기 상태로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넘어가도 과세 대상이 돼요. 지상권 전세권은 미등기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그란 3항 지문이죠.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와 함께라고 돼 있죠. 그럼 함께 양도는 영업권은 과세 대상이죠. 과세상. 영업권이 뭐라고요? 권리금이다 이거예요. 권리금이다. 여러분들 하던 사업을, 여러분들 음식점업을 한 5년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음식점을 넘길 때 그냥 넘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노하우, 기술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넘겨주기 때문에 권리금을 또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권리금 받은 것도 소득입니다. 소득세 내야 돼. 그런데 그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을 해오던 토지 건물을 양도하면서 함께 받은 권리금은 양도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남의 거 부동산에서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나중에 사업만 넘기죠. 부동산을 못 팔죠. 내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건 사업만 넘겨주고 권리금만 받게 되면 영업권만 분리하여 단독으로 받았다라고 그래요. 영업권만 분리하여 단독으로 받으면 기타소득.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등이랑 함께 넘겨주는 영업권은 양도소득. 함께하는 말에 써지면 양도소득. 영업권만 분리하여 단독으로 되면 기타소득.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3항 지문 맞네요. 또는 4항 지문이죠.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도 과세 대상이다. 원래 주식을 파는 것은 양도소득세 내는 거 아닙니다. 주식을 파는 것은. 근데 그 주식에다가 그 회사의 골프장 등 그 회사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놔요. 그러면 주식을 팔면 뭐까지 넘어가? 그 회사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같이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이다. 맞아요. 이다 맞습니다. 그죠? 동그라미 우항 지문을 보겠습니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양도는 과세 대상이다. 5번이 정답이 되죠. 만약에 국외 자산이라면 동그라미 우항도 맞아요. 근데 국내 자산의 경우는
부동산 임차권은 무엇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국내 자산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거지, 그죠? 국외 자산일 때는 과세됩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 거는요 우리나라 등기법에 따라 등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제 등기되지 않는 부동산 임차권은 우리가 채권 양도로 보기 때문에 그래. 채권 양도로 봐요. 그러나 등기된 상태로 등기되어 부동산 임차권 양도는 이건 이제 물건 양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세 과세형이 아니다. 반드시 국내 자산이면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다. 맨날 이걸 가지고 장난쳐요. 맨날 이걸 가지고 장난치니까 결론으로 따지면 토지나 건물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등기, 미등기 상관없이 양도시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되어 있으면 과세 대상, 등기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확실히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이번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자,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 자산을 모두 골라라. 그리고 이것도 국내 자산을 판 거다. 국내 자산을 팔았을 때, 그러면 다행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니은 과세 대상이 되네요. 과세 대상이 되죠? 부동산 임차권이 국내 거라면 등기되어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되죠. 지역권은 절대 과세 대상 아니죠. 지역권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하고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되죠.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특히 우리가 이제 주택 분양권은 어떤 주택 공급 계약에 따라서 그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 주택이 완공되면 내 주택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분양권 아닙니까? 이 분양권은 무조건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입주권으로 출제될 수도 있죠. 입주권. 자,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 등이죠. 조합원 입주권 등. 하여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걸 우리가 통상 세 글자로 입주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입주권을 피를 받고 파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리을은 영업권인데 영업권은 분리라고 돼 있네. 그러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이랑 함께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근데 분리하여 영업권만 분리란 말 돼 있네. 분리하여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 소득이 되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권은 등기되지 않아도 과세 대상이 되죠. 전세권은 등기되지 않아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묶어 고른 것은 그러면 당연히 니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디귿 건물이 완성되면 건물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 입주권 등. 디귿도 되고 미음도 되죠. 2번이 정답이 되네요. 2번이. 특히 여기 미음번 헷갈리면 안 돼요.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등기든 미등기든 다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출제됩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난이도가 이 정도로 출제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보면 참 신기한 경우가 많아요. 희한한 경우가 많아. 어려운 지문도 어려운 문제는 또 맞히고 의외로 쉬운 문제를 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쉬운 문제가 틀려가지고 꼭 나중에 한두 문제가 부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쉬운 문제들은 꼭 맞춰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다음 문제 4번이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지금 과세 대상에 대한 문제가 지금 몇 문제나 돼 있어요. 이렇게 다 풀어보니까 여러분 이 문제, 제 문제 것만 잘 풀어도 돼요. 이거 다 들어있어요. 자, 과세 대상이 아닌 걸 찾아야 됩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것. 기억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 일부가 보류지로 충당. 보류지로 충당은 양도가 아니죠. 양도가 아니죠. 과세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과세 대상이 아닌 것. 맞아요. 이거. 과세 대상이 아닌 것. 맞아요. 보류지 충당은 양도를 안 봐.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아닌 것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토지 상환채권 양도. 이거는 양도세 과세 돼요. 과세 됩니다. 이거.
토지 상환채권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토지 상환채권을 양도하면 양도세 과세돼. 그럼 이거 과세 대상인 거예요. 아닌 것이 아니야. 과세 대상이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것은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 규정에 따라서 재산분할이다. 이건 양도로 안 봐요. 이거는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닌 것에 들어가. 아닌 것에 답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닌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양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혼인 중에 형성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부부가 이혼한 경우들이 많아. 그러면 이혼할 때 제일 문제된 것이 뭐예요? 딱 두 가지. 재산하고 자녀. 예? 자녀하고 재산이 이것이 이제 제일 이제 이혼하는데 이제 힘드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재산분할하는데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 자기가 아는 사람인데 근데 뭐 본인이 될 수도 있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자기가 아는 사람인데 남편 앞으로만 재산이 다 돼 있다. 그래서 합의 이혼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 남편 앞으로만 된 재산을 아내한테 어디 주택을 넘겨주기로 했다는 거야. 넘겨주기로 했는데 근데 그것도 뭐 양도소득세가 나오냐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그런 것도 나온다. 위자료로 주게 되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은 양도세 안 내게 되느냐. 당연히 그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를 해서 재산분할 형태로 해야 돼. 그래야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안 나오고 또 이렇게 재산분할 형태로가 되어야 취득세도 적게 내. 취득세도. 지금 취득세 어떻게 과세하죠? 재산분할의 경우는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은 양도 아니죠. 그럼 취득세는 어떻게 과세죠? 그죠?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이렇게 민법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의 경우는 특례세율을 정해. 특례세율.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빼주죠. 몇 프로 빼준다고 배웠나요? 중과기준세율 2%를 빼주게 되죠. 중과기준세율 2%를 빼주게 되죠. 이렇게 적용해요. 이렇게 적용. 이렇게 적용해요.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 과세 안 됩니다. 양도를 안 보기 때문에 과세 안 돼요. 그리고 취득세는 뭐예요?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빼가지고 취득세를 내요. 원래 이제 표준세율은 1천분의 23이에요. 원래는 여러분들 1천분의 23, 2.3%에서 1천분의 22%예요. 2%가 1천분의 20입니다. 1천분의 22%예요. 그러면 1천분의 23, 2.3%에서 1천분의 22% 빼줘봐. 그럼 몇 프로만 내면 끝나는 거예요? 0.3%만 내는 거 아니에요? 0.3%만. 근데 재산분할일 때 그렇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비교해서 이게 이제 그 재산분할이 아니라 위자료라고 해봐. 위자료로 토지 소유권 이전해줬다고 해봐. 토지 소유권 이전해봐요. 그럼 토지 소유권 이전해주면 이거는 양도가 돼버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과세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일반적인 대물변제야. 대물변제는 매매 형태가 돼버려. 대물변제 유상거래가 돼버려. 유상거래가 돼버리면 유상취득세율 1.5에 44% 취득세를 내야 돼. 토지니까 4%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도 4% 내야 돼. 그래서 이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자료로 해가지고 이자료 청구 소송 해가지고 위자료 해야 되겠어.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재산분할로 해야 되겠어. 재산분할로 해야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넘겨주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안 내서 좋고 받는 사람은 취득세 2% 빼고 0.3%만 내면 되고 좋고. 오케이? 근데 위자료로 넘겨줘 버리면 넘겨준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또 위자료로 받는 사람은 또 취득세도 많이 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괜히 취득세 했네. 취득세까지 또 연결해 버리니까 어려워 버린가요 또? 뭐 충분히 이해됐죠? 자, 그다음에 리을입니다. 자, 리을은 개인이 토지를 법인의 혐을 출자, 무조건 토지 출자는 양도요 이거. 양도입니다. 혐을 출자는 무조건요. 물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출제되지는 않지만 자, 토지를 출자를 했어. 그러면
회사에다 출자하든 조합에 출자하든 간에 이렇게 부동산 등을 어떤 출자를 하게 되면 현물 출자가 되면 출자자는 양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출자받은 사람은 유상취득이야. 부동산 유상취득이라고 유상.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 내가 지금 남한테 세를 줬어 부동산을. 근데 내가 중개사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내가 이제 중개사 사업을 개해봅니다. 그러면 남한테 세 줬던 부동산 내 거를 나의 개인 사업에 내 개인 사업체 토지를 출자를 해요. 내 거를 내 사업에 출자를 하게 돼. 나한테 양도했다고 볼 수 있어? 없지요. 그래서 토지를 이렇게 법인 조합 등에다 현물 출자되게 되면 양도가 되지만 자신의 사업에 출자가 될 때는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 아니다요. 아니답니다.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경우도 있죠. 갑하고 을하고 두 사람이 공동 사업을 해요. 근데 갑은 돈으로 출자하고 을은 자신의 토지로 출자했어. 자신의 부동산으로 출자했어. 갑은 금전 출자, 을은 부동산 출자해가지고 그 갑하고 을하고 공동 사업을 해요. 그러면 이때 을은 부동산 출자했죠? 그럼 출자된 그 부동산 을은 양도소득세 내야 돼.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공동사업에 대해서 자신의 토지 등을 출자하면 그러면 그 출자되는 부동산 현물 출자로 봐. 그래서 양도소득세 내야 돼요. 근데 누구한테 출자하는 것은 자신의 사업체에 출자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안 내요. 됐어요? 미안합니다. 좀 깊게 해가지고. 근데 실무적으로 이거 알아야 돼. 근데 우리 시험은 무조건 이렇게 나와. 법인의 현물 출자로 나와. 조합의 현물 출자로 나와. 그럼 무조건 양도야. 무조건 양도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은, 그러니까 이건 과세 대상이니까 답이 될 수 없어. 그 다음에 미음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요. 그러면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했다.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신축된 그런 다가구주택을 양도했지. 누가 팔았어? 주거용 건물 건설 업자요. 그러면 이건 사업소득이요. 양도세 안 내고 사업소득으로 구성돼. 그러면 사업소득으로 구성되면 무슨 세금을 내지? 종합소득세를 내. 미음은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왜?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야. 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양도한 거야. 그럼 이건 사업소득으로 구성돼 종합소득세로 냅니다. 양도소득세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미음도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닌 걸로 돼. 그러니까 과세 대상인 것은 두 개예요. 니은 토지상환채권 양도는 양도세 과세되고 리을 개인이 토지 힘을 출자한 양도소득세 과세돼. 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두 개.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세 개. 기업, 보류지 충당, 디귿, 재산분할, 미음,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는 사업소득이 돼.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기역, 디귿, 미음 그래요. 다음 몇 번이에요? 기역, 디귿, 미음. 기역, 디귿, 미음. 2번이네. 아닌 것을 물어봤다는 것도 중요해요. 아닌 것을 물어보는 것도 중요해. 여기까지 잘 맞아왔죠? 괜히 물어봤나요? 잘 맞아왔죠?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거주자 갑이 2023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가 건물을 배우자나 직계조미속이 아닌 다른 거주자 을에게 부담부증했단 말이네. 부담부증이요. 부담부증이는 배우자나 직계조미속이 아닌 자에게 부담부증 해주면은 일부만 양도라고 그랬어요. 일부 뭐만 전체 중에서 채무액. 요것만 양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을이 갑에 해당 피담보 채무, 을이 갑에 해당 채무를 인수했어. 그럼 채무 인수하면서 부담부증이에요. 그러면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양도 차익은 양도가에서 뭘 빼? 취득가액을 필요미로 빼잖아. 그럼 필요미로 빼는 취득가액은 얼마냐 이 말이야. 필요미로 빼는 취득가액은 얼마냐? 얼마나 쉬운지 몰라. 자, 전체 실제 거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어. 그러면 실제 거래 취득가액이 8천만 원이지. 그 8천만 원에 대해서 일부만 양도가 되는 거야. 일부만. 그럼 일부만 인정해야 돼. 일부만. 자, 지금 그 증여 당시 감정평가액은 얼마요? 5억이잖아. 증여 당시 감정평가액은 5억이지. 그럼 증여 당시 가액은 얼마요? 5억. 그 중에서 차입금 얼마만 빚을 인수했어? 1억만 인수했잖아. 1억만 인수한 거야. 그러면 증여 당시 가액 5억분에 차입금 1억을 인수했어. 그러면 몇 프로만 양도가 된 거예요?
20%만이 5억분의 1억이면 20%요. 그럼 20%만, 그러니까 20%인 취득가액은 얼마요? 1,600만 원. 1,600만 원만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준다고. 전체 취득가액은 얼마 들어갔는데? 전체 실제 취득은 얼마 들어갔는데? 실제 취득은 8천만 원 들어갔잖아. 근데 실제 취득은 8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다 경비 처리해줘? 20%만 경비 처리해줘? 그래, 20%만 경비 처리해줘. 20%만. 20%만. 그리고 기준시가로 하면 안 돼. 항상 우리는 실제 거래가가 원칙이요. 실제 거래가가 원칙이고 실제 거래가 알 수 없을 때 양도가액은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 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매감기가 뭔지 모르면 안 되죠.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건 이제 당연히 실제 거래가로 해야 돼. 자, 그래서 결론 지금 양도가액에서 빼는 필요금비 취득가액은 얼마를 필요금비 취득가액으로 빼야 돼? 전체 실제 취득가액 8천만 원 다 빼지 말고 양도로 보는 20% 해당하는 1,600만 원만 필요금비로 처리해 준다 이거야. 예?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됩니다. 3번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 문제에서 양도가액은 얼마가 양도가액이요? 자, 취득가액은 1,600만 원만 취득가액으로 경비로 처리해줘.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가 양도가액이요? 전체가 지금 얼마야? 전체가 지금 5억이잖아. 전체 5억인데 또 전체 5억에서 우리는 20%만 양도가 된 거지? 지금 전체가 5억 하냐? 그러면 전체 5억에서 20%인 1억만 양도가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도가액도 전체 5억에 대한 1억 얼마만? 20%만 양도가액으로 인정을 해줘.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 1억. 그래서 항상 양도가액은 채무액과 동일이 돼. 뭐가 동일하게 돼? 그지? 채무액과 동일해. 채무액만 양도로 보기 때문에 항상 양도가액은 뭐가 동일하다고? 채무액과 동일해요. 왜? 봐봐요. 약분되잖아, 약분. 전체 5억, 그 다음에 전체 5분의 1억. 약분되잖아, 5억, 약분되지? 그러니까 1억만 남게 되는 거죠. 이제 확실히 됐나요? 네. 그래서 부담부 중에는 자 결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외의자 간의 부담부 중에 나와. 외의자 간에. 그러면 전체 5억분의 차입금 1억에 대해서만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러니까 전체 양도가액 5억에 대해서도 20%, 5억분의 1억. 전체 5억에 대한 5억분의 1억. 전체 취득가액에 대해서도 5억분의 1억. 예? 무조건 전체 양도가액을 5억분의 1억, 전체 취득가액을 5억분의 1억 이렇게만 하면 돼요. 예? 이해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차입금을 3억이라고 써졌어요. 여기가 차입금 3억으로 써지면 이제 몇 프로가 양도요? 그러면 이제 60%가 양도지. 예? 60%가 5억분의 3억, 5억분의 3억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됐어요. 아주 쉬워요. 그 부담 분쟁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론으로 수업 받을 때는 어려웠네. 근데 이렇게 문제를 딱 풀어보니까 확실히 되죠? 그죠? 그래서 문제풀이가 중요한 거야. 시험은 뭡니까? 이렇게 오지선행 객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예. 중개사가 괜히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그만큼 노력해 줘야 되고요. 그래요. 시간과 돈과 나의 또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건 이미 했고,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김의 취득식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소득세법상이란 말이 이런 거. 이런 건 시험에 나올 때는 이런 것들을 딱 막 밑줄 쳐야 돼. 아, 소득세법상이구나, 이게.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양도 및 취득식 물어보구나. 양도 및 취득식으로 이렇게 밑줄 쳐가면서. 이렇게 밑줄 쳐가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무슨 물어본 문제지? 이렇게 또 갑자기 또 멍 뜰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얼른 이렇게 밑줄 친 걸 딱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그냥 눈으로 하는 거하고 이렇게 밑줄 치는 거하고 집중력이 좀 달라요. 예. 집중이 다르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문제를 풀 때 핵심 포인트를 이렇게 밑줄 쳐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좋아요. 예, 그러면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밑줄 쳐가면서 하면 좋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더러워진다고. 더러워지면 어때? 그럼 뭐 해가지고 자기가 합격만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책 깨끗이 써가지고 떨어진 것보다.
그죠? 책 깨끗해가지고 떨어진 것보다 책 막 지저분한데 나중에 중에 합격하는 것이 훨씬 좋지,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봐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거 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책을 갖다 다른 사람들 줄 거예요? 안 줄 거잖아요. 예? 안 줄 거죠. 또 기념으로 놔둘 거예요. 뭐, 그걸, 어차피 시험 합격만 하면 다 끝이요.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예, 버리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좀 밑줄 쳐가면서 하면 좋고, 실제 시험 볼 때도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이 또, 그렇게 해라고 했더니, 또 샤프 연필 있잖아. 샤프 연필로 밑줄 쳐가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빨간색 볼펜으로 하세요. 빨간색 볼펜으로. 샤프보다는. 왜? 샤프로 되다 보면 잘 안 보여요. 잘 보이나요? 눈이 좋으시네. 잘 보시네. 근데 요즘 옛날 샤프는 0.7mm지만 요즘은 0.5mm가 많아요. 0.5mm가 많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다 보면은요, 긴장하다 보면 이게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샤프가 부러지게 돼요. 부러지게 돼. 그럼 시험 볼 때는 긴장을 더하기 때문에 이게 부러지게 돼요. 그럼 부러지게 되면 또 이거 막 눌러야 돼요. 그래서 신경이 이리 갑니다. 시험에 신경이 있는 거 아니라 샤프로 신경이 가요. 또 좀 부러질까 조심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처음부터 빨간 볼펜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빨간 볼펜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답안지만 컴퓨터 사용펜으로 체크하면 되지. 안 그래요? 답안지는 어차피 뭐요? 컴퓨터 사인펜으로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샤프로 체크 못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웬만하면 샤프보다는 뭐가 좋다? 빨간색 볼펜이 좋다. 왜 또 검정색도 아니고 빨간색이에요? 잘 눈에 띄어. 글씨는 검정색이니까, 볼펜은 빨간색이면 좋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또 꼭 시험장에 가실 때 빨간 볼펜을 한 개만 갖고 가면 안 돼. 예? 적어도 2개나 갖고 가야 돼. 왜? 예? 예. 그죠? 이렇게 한 개, 여러분들이 빨간 볼펜 밑줄 치다가 답을 이제 만약에 체크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컴퓨터 사인펜으로 답 체크하잖아. 그 사이에 이 중개사 시험을 보면 시험지가 커요.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 빨간 볼펜이 다른 데 굴러가 버려요. 그러면 그거 신경 쓰냐, 그거. 그거 신경 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몇 자루? 2개는 갖고 가자 이거예요. 하나 굴러가도 뭐 하나 또 있잖아요. 그죠? 다 이런 것도 나중에 시험 볼 때 도움이 많이 돼요. 하여튼 요령을 불려야 돼요. 요령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고지식하게 시험 보면 안 돼요. 자, 하여튼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소득세법상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로 물어본 것으로 틀린 겁니다. 동그라미 1항은 이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분명히 이전됐죠. 근데 법원의 무효 판결에 의해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다시 되돌려 받았네. 그건 판매됐다가 양도됐다가 무효 판결로 다시 되돌려 받았기 때문에 당초 취득일로 다시 가야 돼요. 당초 취득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확정 판결일로 돼 있네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매매 무효되어 소유권이 다시 팔았던 걸 환원 되돌려 받으면 취득시기는 언제가 된다?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이지 확정 판결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경매에 의해서 취득하면 내가 경매대금이 완납돼야 되지. 경매대금 완납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거고, 증여로 인한 취득, 증여 받은 날 그랬어요. 증여 받은 날. 지방세법은 그 계약일이거든. 지방세법은 그 계약일인데, 근데 그 계약일로 되는데 소득세법은 증여를 받은 날이고 그래요. 소득세법은 증여받은 날, 지방세법은 그 계약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동네 4번 공치법 법률에 따라서 수용되잖아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에 관한 법률, 하여튼 말이 길어. 공취법 그래요. 그러면 공치법 법률에 따라서 수용되잖아요. 수용되면 무조건 빠른 날이라고 그랬죠.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 또 수용 개시된 날 중 뭐 한다? 빠른 날. 수용 개시가 빠르면 빠른 날 하는 거예요. 그죠?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 오케이.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동그라미 4번도. 동그라미 5번 지문이죠. 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다. 실제 잔금 주고받은 날이 대금 청산일인데 그날이 분명하지 않잖아.
그러면 등기등록 접수일로 가면 되겠죠. 등기등록 접수일로 가면 돼요. 맞습니다. 자, 문제 7번 보겠습니다. 문제 7번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했다. 양도소득의 필요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또 이거 옳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난이도가 이건 그 당시 상위인데 난이도가 상위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근데 옳은 것을 이렇게 내면은 좀 난이도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답은 너무 쉬운 것이 답입니다. 무조건요. 앞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답지에서 뭐요? 가장 쉬운 것을 답으로 줍니다. 쉬운 것을. 보세요. 옳은 거 그랬어요. 동그라미 유랑이요.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가액에 의합니다. 그러면 당초 매매 약정에 의한 지급길이 내가 지연시켜버려요. 지급길이 지연시켜버리면 인하여 추가이자가 또 생깁니다. 이걸 우리는 5글자로 연체 지연된 연체이자액이거든요. 그럼 취득대금 지급기를 지연시켜가지고 연체이자, 추가이자, 연체이자는 필요경비, 취득원가가 필요경비잖아. 필요경비 취득원가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맞잖아.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을 정답으로 돼요. 정답으로 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의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런 것이 옳은 것이 되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자, 동그라미 2번은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가액으로 하게 되면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로 실질 거래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줘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이 필요경비로 처리되려면 둘 중 하나가 증명돼야 돼. 법정 증명 서류인 세금 계산서 등으로 수취해서 보관해야 된다든지 수취 보관하지 않으면 실제 돈이 지출한 사실을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확인도 돼야 돼. 근데 지금 법정 증명 서류는 수취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확인됐네. 법정 증명 서류는 못 받았지만 무엇은 확인됐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는 지출이 된 것이 확인됐지. 그러면 필요경비를 인정합니다. 인정하지 아니한다가 틀려버린 거예요. 둘 중 하나만 되면 돼. 자본적 지출액하고 양도비용이 소개비 등은 법정 증명서류인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으로 수취해서 보관한다든지 이런 법정 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하지 않을 때는 금융기관 증명서류에 의해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를 인정해줍니다. 필요경비를 인정해준다. 라는 것.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항입니다. 3항은 우리가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는 여기서 이 감가상각비는 이 부동산을 취득해 가지고 사업에 이용해. 그럼 사업에 이용하면 사업소득이 생기잖아. 거기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가지고 그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처리해 줍니다. 그 건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처리돼. 그러면 뭐예요? 이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다른 데서 필요경비로 처리되니까 사업소득에서 필요 처리 공제되니까 여기서 요 취득가액,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해줘야 돼. 감가상각비를 왜 공제해준다? 다른 데서 감가상각비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처리되니까 여기 취득가액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해야 돼. 이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게 되면 적용되지 아니한다. 얘가 틀렸어. 취득가격을 환산가액으로 하더라도 감가상각비는 공제해줘야 돼. 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이유는 뭐야? 공제 안 해버리면 사업소득에서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로 처리되고 또 여기서 또 필요경비로 처리되니까 이중으로 필요경비 처리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빼주잖아. 그럼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하든 취득가격을 환산가액으로 하든 간에 이 감가상각비는 무조건 뭐예요? 취득가액에서 뭐한다? 공제해줘야 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든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하든 감가상각비는 뭐야? 취득가액에서 뭐한다? 공제해줘야 돼. 왜 공제해줘야 된다고? 그래 이중으로 경비 처리되니까. 감가상각비란 말이 나오는 것은 뭐야 지금? 사업소득에서 감가상각비로 했다는 거 아니야. 사업소득에서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업소득에서 경비 처리했으니까 취득가액에서 공제해줘야 돼. 그 취득가액에서 공제해줄 때 이 취득가액이 실질 거래가로 되든 취득가액이 환산가로 되든 이 다른 데서 경비 처리된 감가상각비는 빼줘야 된다 이거야. 이해됐나요? 예.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이건 3번 더 틀렸어. 동그라미 4번은 이제 토지 부동산 취득할 때 매입한 채권 있잖아. 그럼 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해. 그럼 채권 매각 차손은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줘. 문제는 뭐냐? 채권의 매매 상대방과 전혀 관계없이 여가 틀렸어. 관계없이 전액을 양도비용 경비 처리해준다? 이게 틀렸어. 얘는 채권 매각 차손, 당연히 부동산 취득할 때 불가피하게 취득된 국민주택 채권 등 이런 거 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하면 매각 차손 필요 경비로 처리해줘. 해주는데 금융기관에다 채권을 매각했으면 채권 매각 차손 전액을 경비 처리해주고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채권을 매각했으면 동일한 날에 같은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채권 매각 차손 그 금액 한도 내에서만 필요 경비로 인정해 준다 이 말이야. 오케이. 결론 금융기관의 매각 시는 전액을 필요 경비 처리된다. 금융기관 외의자에게 매각했을 때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채권 매각 차손 한도 내까지 필요 경비로 처리해 준다. 됐나요? 예. 금융기관 외의자한테 팔았을 때는 얼마까지만 경비 처리해줘? 금융기관에 팔았을 때 발생하는 한도, 그래, 그 한도 내까지만 필요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이것도 틀렸네. 우왕,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으면 경비 처리 안 된다? 무조건 돼. 취득세 등은 무조건 경비 처리돼. 그래서 정리할게요. 국가나 지자체, 기타의 공공기관에 의해서 내가 돈이 지출한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은 무조건 영수증이 없어도 경비 처리됩니다. 응? 오케이. 그러면 개발 부담금도 이런 것도 경비 처리 없어도 아직 영수증 없어도 경비 처리돼. 왜? 확인돼 버려 이거. 국가나 지자체 등에 대해서 또는 뭐 공공기관에 대한 이런 지출한 경비는 뭐한다? 뭐가 없어도 된다? 영수증이 없어도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것도 틀렸어.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1번만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보겠습니다. 문제 8번은 이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돼 있어. 분명히 사업소득이 있대. 그러면 실질 거래가에 의해서 부동산의 양도책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거요. 않는 거. 근데 자본적 지출은 법정 증명 서류를 이미 수치 보관되어 있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면 경비 처리해 줘. 자, 당연히 수익자 부담금 경비 처리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재건축 부담금도 경비 처리해 줍니다. 양도자가 부담했어. 납부 의무자하고 양도자가 동일해. 하여튼 양도자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은 경비 처리해 줍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다가 도로를 신설했어. 도로 시설비가 들어갔겠네. 이 도로를 국가나 지자체 공짜로 제공했네. 그럼 그 도로로 제공된 토지가액도 그 필요금으로 인정해줘. 예를 토지 사가지고 큰 토지 사가지고 도로를 일부 개설합니다. 이렇게 도로 개설해가지고 개설비들까지 도로 개설비 그리고 이 개설비까지 포함한 이 도로가에 이걸 갖다가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무상으로 제공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토지를 팔아먹어. 토지를 팔아먹으면 도로 시설비 및 이 도로로 제공된 그 토지가액도 뭘로 인정해준다? 필요 경비로 인정해줘요. 오케이. 도로 개설해가지고 그 도로를 국가 지자체에다 기부하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 토지를 팔게 되면 그 도로로 제공된 토지가액도 뭘로 처리해준다? 필요 경비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3번도 필요 경비로 인정해줘요. 동그라미 4번입니다. 취득된 후에 소유권 소송이 분쟁이 생겼어. 그래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 비용이요. 이것도 필요 경비로 처리해 주기는 해. 근데 문제는 지출한 연도에 해당 사업소득금액 계산해서 필요 경비로 산입했네. 소송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게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 경비로 처리됐네. 어디서 필요 경비로 처리됐다? 사업소득에서. 그럼 또 이중으로 경비 처리돼? 안 돼? 안 돼. 정답은 4번이요. 4번이요. 그리고 5번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공증비, 인지대, 소개비 무조건 필요 경비로 인정됩니다. 이걸 우리가 직접 양도 비용이라고 해.
소개비도 돼요. 중개 소개비, 인지대, 공증비 이런 거 다 해당됩니다. 이렇게 다 해당된다. 그래서 4번만이 피해력미로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